자,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까지 등장한 전대미문에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체주의와 2차 세계대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사실은 이 전쟁의 규모가 세계전으로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됐는데 그 양상에 대해 선생님께서 먼저 좀 짚어주세요. 이 2차 세계대전에는 우리와 같은 예속국들도 그 활발하게 전쟁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러한 제2차 세계대전은 이때 비로소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그런 성격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의 결과 1943년에 미국, 영국, 중국의 순회들이 이 카이로에 모여서 일본을 갖다 굴복시킨 후에 어떻게 세계를 그 일본의 영토를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이냐 이런 상의를 할 때 다른 그 한 50여 개의 어떤 이제 그 식민지들이 있었는데 한국을 콕 집어가지고 한국은 지금 예속 상태에 있는 것에 주의해서 이들을 이제 자유롭고 독립시켜준다. 다만 이제 좀 여기에 in due course라는 그 유명한 그 단서가 붙죠. 적당한 시기에. 당시에 유럽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황이 전개되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그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 이탈리아 전선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사실 전체 그 전선에서 이탈리아 전선은 그렇게 중요한 그 전선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무솔리니가 그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탈리아군도 독일에게 빌붙어서 전쟁을 진행 중이었었는데 영국의 처칠 총리가 판단을 하죠. 그 지상전을 벌여야지 영국의 지위가 올라가고 그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지상전은 벌어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소규모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그 유명한 롬멜 장군과 몽고메리 패튼 장군이 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가까스로 그 패튼 장군과 몽고메리 장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북아프리카에서 한 발자국만 뛰면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러니까 마피아의 고향인 시칠리아였고 시칠리아에서 또 한 발자국만 뛰면 이탈리아 본토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칠 총리는 그 유럽의 부드러운 아랫배를 친다고 하는 그 표현을 써가면서 소련군이 독일로 들어오기 전에 이탈리아를 거쳐서 독일 심장부로 진격하면은 영국의 지위를 보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영국과 미국군이 함께 진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3분의 2는 영미군이 그 차지하게 되고 이탈리아 반도 북쪽의 3분의 1은 아주 그 위기에 처했지만 어쨌거나 독일의 그 협조를 얻어서 그 파시스트 정부가 그 유지하게 됐는데 그마저도 이제 여의치 않아서 독일로 망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독일군 부사관으로 변장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격에 맞지 않은 장화, 그러니까 최고급 장화가 들켜서 정체가 이제 탄로나서 연인과 함께 이제 총살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참 그 시신이 그대로 밀라노로 옮겨져서 돌팔매를 당하고 이렇게 훼손되고 시신이 훼손되고. 독일의 패망을 앞당겼다고 할 수 있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사실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최근에 네. 보면 라이언 리병 구하기에서 또 네. 있었고 예전에 보면 사상 최대의 작전 이런 식으로 지금 그 60대 70대 장년 그 노년층에서는 사실 그 영화가 상당히 그 뇌리에 깊이 남을 텐데요. 스탈린이 항상 그 루즈벨트나 처칠을 만나면 네. 화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소련 젊은이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어가면서 독일군과 싸우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느냐? 폭탄이나 떨어뜨리고 있고 그 폭탄을 떨어뜨려도
정확성이 부족해서 엄한 데 떨어뜨려서 실제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 빨리 제2전선을 열어달라. 제2전선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죠. 네. 여기서 이제 서부전선의 그 분수령이 됩니다. 네. 결국은 독일이 치명타를 입고 그 기우뚱하게 되는데 반면에 같은 시기에 동부전선에서는 바그라티온 작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기세로 소련군이 독일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전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는 이 동부전선의 바그라티온 작전이 독일에게 더 심대한 타격을 입혀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기까지는 굉장히 그 치밀한 준비가 있었어요. 막 교란 작업도 좀 있었고. 네. 예. 그 미국이 참전하면서 그 연합국의 전세가 이제 유리하게 전개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은 프랑스 쪽을 통해서 뭔가 상륙작전이 있을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노르웨이부터 이제 프랑스 해안까지 전체를 이제 방어벽을 쌓는 이런 이제 봉쇄 작전, 이 방어 라인을 이제 구축하고 있었어요. 독일 네. 입장에서는. 그 방어 라인 중에 어디를 이제 공략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두 곳이죠. 하나가 칼레고 하나가 노르망디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적합한 곳은 칼레였는데 예. 이 칼레 아주 강력한 독일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제 겉으로는 칼레로 가는 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칼레 앞에 맞은편에 가상에 이제 군대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 가상의 부대를 취재한 뭐 기사까지 내보내고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칼레 쪽으로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고 완벽히 속인 거죠. 자, 이탈리아가 사실 항복 선언을 하고 사실 베를린까지 함락이 됐는데도 히틀러는 끝까지 항복을 안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히틀러의 그 최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계속 이제 양쪽에 또 공격을 당하고 1945년도 4월 달이 되면은 아주 이제 독일 영토가 네. 드디어 이제 연합군에게 이제 점령당하게 되고 이 동쪽에서 그 복수심을 이글이글 불태우는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당했던 인구 피해가 2,700만 명이기 때문에 독일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아주 그 이를 갈고 있어요. 예, 극도의 그 분노심을 네. 가지고 있는 소련군이 몰려들게 되고 베를린까지 포위하게 됩니다. 아. 이 맨 마지막 그 상황에서 히틀러가 어떤 행동을 했고 주위 그 측근과의 관계가 어땠는가는 영화 그 다운폴, 우리말로 몰락이라고 번역되는 영화에서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기 멀리 있었던 에바 브라운이 베를린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포위망을 뚫고. 그래서 그 지하 벙커에 들어섰을 때 트라이글 융해가 나중에 그 회고한 바에 따르면 그 겉으로는 히틀러가 화를 내면서 다 끝나가는 전쟁에서 왜 죽을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하면서 화를 내지만 그 눈 속에는 연인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최후로 같이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기쁨이 서려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인 그 장면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하벙커에서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전체 유럽을 석권하고 독일을 패권국가로 일으켜 세우고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소련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맞서면서 전 세계를 그 호령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었던 한 인간이 이제는 지하벙커에서 숨어 살면서 결국은 측근들이 배신하는 상태에서 결국 단 한 사람, 그 에바 브라운과 함께 그 권총으로 그리고 독약으로 자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아우슈비츠가 떠올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은 곳곳에서 자행됐지만 그중에 가장 이제 악명이 높은 것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1,000만 명 이상의 뭐 유대인을 학살한 그 학살 기계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15년간이나 아르헨티나에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정보국에 의해서 15년 만에 이제 체포가 됩니다. 네. 그래서 1960년에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이 사람이 딱 등장할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뭔가 악마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서 유죄를 인정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만이 내가 왜 유죄냐?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에 있었던 정신과 의사가 6명이었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아이만의 이제 정신 상태를 감정했는데 정말 정상이었고 준법 정신은 누구보다 투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렇다고 죄가 없냐? 이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 아돌프 아이만은 유죄인데 그 유죄인 이유는 생각을 안 해서 유죄다. 생각을 하지. 정의에 대해서,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얘기가 나오면 이 아이히만 얘기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얘기가 항상 떠오르고요. 또 떠오르는 것이 이 찰리 채플린 영화. 사실은 사회를 고발하는 그리고 그 사회 전 세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 영화도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제 위대한 독재자라는 작품입니다. 이발사 찰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생긴 것이 제국의 독재자였던 흰켄이라는 사람과 그 똑같게 같이 보였고 그래서 1인 2역을 하면서 이제 그 이발사 그 찰리가 흰켄이라는 독재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면서 이 독재자를 꾸짖고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상당히 좀 그 뒷얘기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리차드 아텐보로 감독이 예전에 만든 그 채플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오늘날 그 아이언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젊었을 때 그 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 장면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찰리 채플린이 독재자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파시즘을 공격했을 때 미국에서 칭찬을 받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당신이 공산주의 동조자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비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인물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사회의 어떤 칭찬과 우호적인 반응을 받았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이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찰리 채플린은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영화를 찍었을 때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자기에게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고발할 것은 반드시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한다는 어떤 지성인적인 면모를 찰리 채플린이 보이면서 사실은 시대를 주도하는 예술가로서의 측면을 보였다는 데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하면은 바로 그 원자폭탄 투하를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정말 엄청난 그 민간인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아울러서 끔찍한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핵폭탄을 두 군데다가 떨어뜨렸죠. 원자폭탄을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인데 각각 하나는 이름이 리틀 보이고 하나는 팻맨.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귀엽고 좀 앙증맞은 그런 이름인데 그게 히로시마만 해도 한 30만 명 중에 최소한 3분의 2가 살상됐다라고 할 정도의 이제 끔찍한 그 일이었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보고 원래 이제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대한 그 또 이론적인 그 이 기초를 제공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 아인슈타인도 바로 반핵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남긴 말이 있죠.
만약에 이제 인류가 3차 대전으로 핵전쟁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벌어질 4차 대전은 새총 가지고 싸우게 될 것이다. 일본의 저항에 대해서도 참 얽힌 얘기들이 많아요. 네. 예. 일본은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지만 개인보다는 전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가미가제. 그 오키나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려 1,000명이 넘는 네, 일본군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일왕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처럼 되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1945년도 4월 5일이 되면은 네. 그 연합군이 일본 열도를 거의 완전 봉쇄하기 때문에 그 물자가 이제 일본으로 못 들어가죠. 일본이 고립된 섬나라였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특히 석유를 가져오지 못한 상태에서는 저항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었는데, 일본 수뇌부의 가장 큰 목표는 항복을 하더라도 네. 조건을 따라서 항복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 조건이 뭐였냐면 첫째로 일황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황제라고 불리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반도의 그 지배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떤 조건을 따라서 했던 것이죠. 그 와중에도 예. 그래서 포츠담 회담에서 이제 그 연합군의 세 거두가 모여서 그 회담을 했을 때 무조건 항복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이 진 쪽이 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배상금. 예, 배상금 물고 이렇게 해서 진 쪽이 다 책임지고 그냥 네. 그거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전쟁을 그 일으킨 그 범죄, 그러니까 네. 전쟁 범죄, 전범자로서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전범 재판이 최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행되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국제연맹이 결성이 되는데 2차 예. 세계대전 이후에 드디어 이제 국제연합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교수님. 맞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대통령이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네. 국제연맹과는 다른 좀 더 실효성을 가진 좀 더 그 효율적인 국제 평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스탈린의 동의를 얻고 처칠의 동의를 얻어서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국제 분쟁에 무력 개입을 해서 그 억제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각종 그 평화기구라든지 네. 문화 창달을 위한 뭐 유네스코라든지 유니세프 같은 조직을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의 그 국력 신장을 보여주듯이 이제 반기문 네. 총장님이 이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 되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 올라가는 네.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과도한 그야말로 전쟁 배상금을 물리면서 그 막 파탄을 이르게 한 그것이 또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처리 과정 좀 수위가 낮아졌나요? 과거 1차 세계대전의 그런 사례가 분명히 참고가 되죠. 너무 가혹하게 매겼다가 또, 나중에 그걸 또 이제 문제로 삼아가지고 네. 고발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래서 배상금의 수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쟁 배상금을 현금으로 이렇게 받아다가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쓰는 게 별로 미국의 구익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금 자체가
과거의 전쟁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 1, 2차 세계대전을 20세기의 그 30년 전쟁이다 하는 그 예, 예. 의미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예, 그 17세기에 그 유럽 한복판에서 3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전에 그 국가 체계가 완벽하게 이제 되어가지고 새로운 근대적인 국가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19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고, 네.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나게 되니까 거의 30년의 기간이죠. 네. 하지만 그 중간에 그 전강기라고 해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기간이 있지만, 그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의 그 연장선상에 그렇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1차 세계대전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에서 이제 독일을 압박하고 전쟁 책임을 다 떠넘겼을 때 프랑스의 그 포슈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군인이 있는데 이분이 그 평화협상, 강화협상안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휴전협상에 불과하다. 또 다른 전쟁을 그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불행하게도 많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1914년부터 1945년 동안 상당히 일관된 그리고 이제 연속 속상에서 그 역사를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그 전체 세계와 유럽의 패권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였었는데 거기 도전하는 세력이 바로 독일이었었는데 이 체제가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세 나라가 사실은 국제 정치 면에서는 동반몰락하게 되고 그 전까지 국제 무대의 변방에 있었던 미국과 러시아 및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제 무대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요 30년 사이에 국제 패권 국가가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에 있었던 30년 전쟁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0세기의 30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2차 세계대전은 세계 각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모습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의 모습까지 다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민주주의 역사에 남긴 의미를 좀 정리를 예,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와 그 민주주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네.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무솔리니의 그 호칭이 일 두체인데요. 네. 그리고 또 그 히틀러의 그 명칭이 데어 퓨러인데 이것은 영도한다는 뜻입니다. 영도. 그러니까 대중은 그 판단력이 없고 어린 존재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고 해안을 가진 한 명의 독재자가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측면이죠. 이런 면에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와는 철저한 대립선상에 있는 체제가 바로 파시즘 세력이었고, 네. 비록 상당히 이질적인 체제였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전시에 동맹국이 되어서 파시즘 세력을 깨뜨렸다는 측면에서는 바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그 뒤에 영국과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대 그 사회주의가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두 체제가 결국은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결하게 되면서 냉전체제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네, 전체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 1, 2회 두 차례에 걸쳐서 깊이 있게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그 엄청난 정말 천문학적인 피해와 많은 상흔을 남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희생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전, 테러, 그리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그 치유책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더 좋은 민주주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 2차 세계대전 그야말로 뭐 인류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 피해와 함께 많은 교훈을 남겼는데 그 결과가 냉전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과 소련은 사실 전쟁이 끝날 때부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무기 들고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핵무기라는 대량 살상 무기가 생겨서 그것을 보유한 나라들끼리는 서로 싸워봐야 공멸의 길밖에 없으니까